안녕하세요. 오늘은 1970년대에 탄생한 기술이 어떻게 21세기 인터넷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야기인데요. 이 낡아 보이는 기술이 어떻게 넷플릭스의 시청 기록과 또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엔지니어들이 어떤 놀라운 해결책들을 고안해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은 바로 그 진화에 있습니다. 진화요? 네, 모두가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정리한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 세계 사용자를 감당하기까지 어떤 지적인 싸움을 벌여왔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의 시작, 바로 관계라는 아이디어부터 짚어보죠. 네.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 시트처럼 생긴 테이블에 정리하고 그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해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과목 테이블이 있을 때 이 둘을 학번이라는 공통된 열쇠로 연결하는 거죠. 아, 공통된 정보로요? 네. 이게 관계형 모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학생 정보를 여기저기 중복해서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질서를 관리해주는 총괄 관리인이 바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에 도서번호를 붙여서 어떤 책이 어디 있고 누가 빌려갔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서 같네요. 어우,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잘 정리된 구조와 대화를 하려면 특별한 언어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SQL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SQL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가 선언적 언어라는 점이에요. 선언적 언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에게 1번 테이블에 가서 3번 행을 찾고 그걸 2번 테이블의 5번 행과 비교해서 조건에 맞으면 가져와 라고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차적인 방식이겠네요. 그럼 선언적이라는 건 뭔가요? 그냥 우리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배달 앱이요? 페퍼로니 피자 한 판, 이 주소로 갖다 주세요 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하잖아요. 주방장에게 반죽은 어떻게 하고 토핑은 어떤 순서로 올리라고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네요. SQL도 마찬가지로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김민준인 학생의 수강 과목을 알려줘 라고 선언만 하면 DBMS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알아서 찾아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와,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인데 그 철학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이미 반세기 전에 들어있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SQL 명령어들을 보면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DDL,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DML, 권한을 주는 DCL, 작업 단위를 묶는 TCL처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네 가지로 나뉘죠? 왜 이렇게 언어를 복잡하게 나눠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의 통일된 명령어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구분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역할과 책임이요? 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 즉 DDL이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디자이너, 이건 DML이고요. 또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팀, DCL의 역할이 다 다른 것과 같아요. 만약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실수로 기둥을 하나 뽑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건물이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하는 개발자가 실수로 테이블 구조 자체를 날려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안전을 위한 설계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역할 분류를 통한 안정성 확보군요. 그럼 그중에서도 TCL, 즉 트랜잭션 제어어라는 개념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커밋과 롤백이 핵심이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TCL은 이 모든 작업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망이요? 가장 쉬운 예가 은행 계좌 이체예요. 제 통장에서 5만 원을 빼서 진행자님 통장으로 5만 원을 넣는 과정은 사실 두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출금하고 입금하고. 맞습니다. 출금, 업데이트와 입금, 업데이트. 그런데 만약 제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시스템 오류로 진행자님 통장에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5만 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트랜잭션은 이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해서 모두 성공하거나 아니면 모두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아, 하나로 묶어서. 네. 두 작업이 모두 완벽하게 끝나면 커밋을 외치며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을 통해 모든 걸 이체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버립니다. 와,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믿고 쓸 수 있는 근간에는 바로 이 트랜잭션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론은 이렇게 완벽한데 실제 현장에선 바로 문제가 터지죠. 그렇죠. 테이블의 데이터가 1,000만 건, 1억 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아름다운 구조가 어떻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찾으려고 모든 서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는 꼴이 되니까요.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특정 고객의 최근 주문 내역 하나 보려고 수억 건의 전체 주문 데이터를 다 훑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고객 정보 테이블에 이름,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접속일, 선호 카테고리,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까지 컬럼이 100개가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름만 필요한데도 매번 100개짜리 데이터를 통째로 읽어오니 엄청난 낭비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빨리 찾으려고 만든 인덱스라는 색인조차 너무 두꺼워져서 색인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건데 조회 속도를 높이겠다고 인덱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데이터 입력 속도가 10배나 느려진 적이 있습니다. 와, 10배나요? 네. 책에 색인을 너무 많이 붙이면 나중에 새 내용을 추가할 때마다 모든 색인을 업데이트해야 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과 같죠.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운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테이블 분할, 즉 파티셔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이 있던데요. 네, 분할 정복 전략이죠. 먼저 수직 분할은 테이블을 컬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쪼개는 겁니다. 세로로요? 네, 방금 말한 100개짜리 컬럼을 가진 고객 테이블을 자주 쓰는 핵심 정보 테이블과 가끔 쓰는 부가 정보 테이블로 나누는 거예요. 이름, 아이디, 연락처 같은 건 핵심 정보고요. 아, 마지막 접속일이나 취미 같은 건 부가 정보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조회는 가벼워진 핵심 정보 테이블에서 일어나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끔 그 부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두 테이블을 다시 합쳐야 하니, 그러니까 조인을 해야 하니 더 번거롭고 느려지는 건 아닐까요? 이걸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수직 분할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트레이드 오프? 네. 쿼리 95%의 속도를 높이는 대신 5%의 복잡한 쿼리는 약간의 성능 저하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분리할지는 서비스의 사용 패턴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설계 결정입니다. 그럼 수평 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행 단위로 가로로 자르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주로 엄청나게 쌓이는 로그나 거래 데이터에 사용돼요. 예를 들어 10년치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다면 이걸 연도별 또는 월별 테이블로 나누는 겁니다. 아, 대부분의 서비스는 최근 한 달 주문 내역 같은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0년치 전체 데이터를 뒤지는 게 아니라 잘게 나뉜 이번 달 테이블 조각만 보면 되니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죠. 이건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월별로 나눴는데 유독 12월에만 주문이 폭주해서 12월 테이블만 다른 달의 10배 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게 수평 분할의 함정, 핫스팟 문제입니다. 핫스팟이요? 네, 데이터가 특정 파티션에만 몰려서 그 부분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 즉 파티션 키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간으로 나눌지, 국가 코드로 나눌지, 아니면 사용자 아이디를 특정 규칙으로 묶어서 나눌지, 데이터의 분포와 비즈니스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이것 역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하는 설계의 영역인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잘게 쪼개서 한 서버 안에서의 성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글로벌로 확장돼서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사용자가 생기면 어떡하죠?
모든 데이터를 한국에 있는 서버에만 둘 수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다음 단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여러 지역에 나눠서 배치하는 거예요. 미국 사용자는 미국 서버에, 유럽 사용자는 유럽 서버에 접속하게 해서 물리적 거리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마법, 투명성입니다. 네, 자료에서도 여러 투명성을 강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위치 투명성과 장애 투명성이에요. 위치와 장애? 네, 내가 찾는 데이터가 서울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뉴욕에 있는지 사용자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야 하고요. 설령 뉴욕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더라도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의 복제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이죠.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데이터 모델 자체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모델링 기법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해결책 같더군요.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복잡해질수록 데이터의 관계도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시스템에 학생과 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두 유형 모두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같은 공통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걸 각각의 테이블에 따로 만들면 중복이 발생하고 관리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슈퍼타입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 학생과 교수라는 서브타입을 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이라는 슈퍼타입 테이블의 공통 속성을 한 번만 정의하고 학생 서브타입에는 학번처럼 학생에게만 있는 고유한 정보, 교수 서브타입에는 연구실 위치처럼 교수에게만 있는 고유한 정보만 추가하는 거죠. 아, 데이터 중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더라도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하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현실 세계를 데이터 모델에 우아하게 반영하는 아주 정교한 설계 기법이에요.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단순한 정의에서 출발해서 SQL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고 대용량 데이터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분할 정복이라는 전략을 배우고 마침내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분산 시스템까지. 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결국 방대한 정보 속에서 구조와 질서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금융 앱, 소셜미디어 피드, 온라인 쇼핑몰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아, 1970년대에 정립된 관계형 모델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현대 디지털 세계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는 셈이니까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마주하는 궁극적인 딜레마, CAP 이론이 살짝 언급됐는데요. 네, CAP 이론이요. 모든 서버의 데이터가 항상 완벽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일관성과 일부 서버가 고장나도 서비스는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가용성 사이에서 종종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앱은 잠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한이 있어도 1초 전에 틀린 정보를 보여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나요? 내 은행 잔고처럼 말이죠. 그렇죠. 반대로 어떤 앱은 약간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친구의 좋아요 개수가 몇 초 늦게 반영되더라도 항상 접속 가능한 편이 훨씬 더 중요한가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설계상의 결정일 겁니다.